모든 재산은 이미 정리했고 너희는 한 푼도 받지 못할 거야. 대신 그 돈은 전부 기부할 계획이란다. 첫째가 격분에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럴 순 없어요. 저희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이미 다 끝난 일이야. 그러자 첫째는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첫째 아이의 간절한 모습에 잠시 흔들렸지만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얘들아, 너희도 잘 살고 있으니 이젠 만족하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0이 넘은 나이에 이곳 경상도의 깊은 산속, 낡고 오래된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울창한 숲과 맑게 흐르는 계곡물 소리만이 저희 친구이자 위로가 되어주죠. 몇 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로움이 저를 짓누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식들이 저를 위로해 주길 바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이제는 아예 끊겼습니다. 가끔 소식만 간신히 들을 뿐이죠. 그나마 마을 이장님이 가끔 찾아와 안부를 물어보시곤 합니다. 할매, 아들들한테 연락은 좀 오셔?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그저 쓴웃음을 지을 뿐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나를 보며 안쓰러운 눈빛으로 수군거리곤 합니다. 아들들이 서울에서 잘 나간다는데 어머니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더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저는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 깊숙이 묻어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편이 남기고 간 경기도 성남의 100억 원짜리 꼬마 빌딩입니다. 생전에 남편은 이 건물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거야. 욕심 많은 우리 아들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 자식들이 스스로 성공할 수 있길 바라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뜻을 따라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자식들조차 모르고 있죠.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뀌어도 제 일상은 여전히 평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에 채소밭을 돌보고 계곡에서 빨래를 하고 저녁이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 드라마를 보는 것이 전부였죠. 몸이 아플 때면 혼자 버스를 타고 읍내 병원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식들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속에 있는 자식들에 대한 섭섭함은 애써 억누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첫째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반가움보다는 의아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첫째는 늘 야망이 컸던 아이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 가족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우선시했었죠. 어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사업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첫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보다는 형식적인 공손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옆에 있던 며느리는 겉으로 밝게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서는 다른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첫째 부부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궁금했지만 저는 조용히 그들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 부부도 찾아왔습니다. 이 녀석들이 웬일일까 싶었습니다. 둘째는 형보다 소극적인 성격이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형님이 어머니를 갑자기 찾았다고 해서 저희도 걱정이 되어 왔어요. 둘째의 말을 듣고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끼리 경쟁이라도 하는 걸까 싶었죠. 둘째 며느리도 첫째 며느리 못지않게 눈치를 살피며 나를 관찰하는 듯했습니다. 어머님, 집이 많이 어질러져 있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둘째 며느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늙어서 뭐 어떠냐. 그래도 말이라도 고맙다.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 저는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미소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네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님이 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매, 이제 이곳 떠나신다니 섭섭하네요. 이장님의 말을 듣고 무슨 일인가 싶어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이장님은, 아니,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셨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집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소문이 난 거죠? 그 순간 나는 첫째 아들이 집을 내놓았을 거라는 직감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전부터 돈 욕심이 많아 얼마 되지 않은 제 집까지도 탐내곤 했거든요. 며칠 후 첫째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라며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첫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성남에 꽤 큰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첫째는 눈이 커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더 잘 모실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더 잘 모시고 없으면 연락도 없는 거냐? 첫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어머니, 그 건물 관리가 쉽지 않으실 텐데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까요? 어머니는 편하게 지내시고 저희가 건물 관리를 맡아보겠습니다. 그의 속셈을 알아차린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첫째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가 떠난 후 둘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형이 다녀갔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내 형이 그냥 들렀다 간 거야. 둘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형이 무슨 부탁을 드린 건 아니죠? 저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첫째와 둘째가 가족 모임을 제안해 왔고 저는 자식들의 속셈을 알면서도 동의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읍내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첫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와 함께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이 산골에서 혼자 계시기엔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첫째의 말에 둘째도 맞장 굳혔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둘째도 이미 건물의 존재를 알고 있구나 싶었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지만 난 지금 이대로가 좋다. 산속 생활이 편해. 그러자 첫째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집이 너무 낡아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집을 팔고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이를 꾹 참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집은 내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야. 팔 생각은 없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둘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보니까 성남에 건물이 꽤 가치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탐욕과 조급함이 가득한 자식들의 모습에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러자 이내 자식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직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준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첫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장남이 어머니 재산을 먼저 물려받아야 하지 않나요? 둘째 며느리가 재빨리 반박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재산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형편이 더 어렵다고요. 첫째가 화를 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뭐라고? 내가 왜 받아야 해?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저는 그들의 다툼을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형은 내 상황을 몰라. 나는 아직 빚도 있어서 힘들단 말이야. 첫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웃기지 마. 내가 빚더미에 앉은 건 내 잘못이지. 왜 내 탓을 하냐? 이어 첫째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장남인 내가 물려받아야 해. 둘째도 지지 않고 외쳤습니다. 아니야. 어머니는 내 형편을 더 걱정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물려받아야 해. 서로에게 소리치던 자식들은 결국 저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그들의 다툼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동안 재산에 대해 아무 말씀 안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아들들 아닙니까? 이렇게 싸우는 것도 어머니 탓이에요. 첫째 아들의 돌변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둘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우리에게 숨기고 혼자만 알고 계셨다니 우리를 믿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해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제 말을 끊고 계속 따져 물었습니다. 첫째가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 재산이 있었다면 이렇게 힘들게 살진 않았을 거예요. 둘째도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애들 학비도 겨우 마련하고 빚에 시달리며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걸 보면서도 가만히 계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원망 가득한 말을 들으며 저는 충격에 빠져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니?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들들은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따졌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그 재산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주실 것처럼 하세요? 첫째가 강하게 주장하자 저는 그들에게 반문했습니다.
너희들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부터 재산 걱정을 하다니. 그러자 아들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변명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저 어머니를 걱정해서. 첫째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난 이만 가봐야겠다. 너희들끼리 잘 얘기나 나눠라. 참다 못한 저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제야 아들들은 깜짝 놀라 말을 멈췄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에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그제야 사별한 남편이 왜 절대 자식들에게 건물의 존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제 자식들이 제 재산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첫째 아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의 재산을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리기 위한 서류입니다. 여기에 서명만 내주시면 돼요. 그는 공손하게 설명했지만 저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내용은 제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을 교묘하게 첫째에게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짓이냐? 난 아직 정신 멀쩡하고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할 수 있다. 제가 단호히 말하자 첫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이건 그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그의 말을 끊고 저는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가져가거라. 난 서명 못한다. 첫째가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형과는 달리 냉정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건물 우리가 관리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살 날도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제가 잘할 테니 믿고 편하게 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자비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부모를 이렇게 대하라고 가르친 적 없다. 하지만 둘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산 얘기만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를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실망한 마음이 컸지만 동시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꽃밭에 물을 주며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째 아들이 또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무슨 일일까 하는 불안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첫째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래, 이번엔 또 무슨 일이냐?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첫째는 포기하지 않은 듯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생전에 건물 가져가겠다는 말 안 할게요. 대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저한테 증여하는 걸로 해요. 이 서류에 서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전에 가져온 것과는 다른 거니까 천천히 읽어보세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아들이
내 뱃속에서 나와 자란 아이가 이렇게까지 하다니.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돈이 급하냐? 내가 널 그렇게 키웠냐? 첫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겁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혹시라도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실까 봐요. 그의 말에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기를 당한다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사기 아니겠니? 첫째는 당황한 듯 잠시 망설였지만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가족?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가족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첫째는 말문이 막힌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형이 무슨 일이에요? 둘째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아들들이 소파에 앉자.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난 너희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내 재산이 그렇게 중요하니. 둘째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저 제가 그를 끊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 더 이상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다. 너희가 나를 이 산속에 혼자 남기고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이제 와서 나를 걱정한다고. 지나가는 개도 웃겠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옷장으로 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저는 상자를 열며 물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편지,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만든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내가 평생 모아온 보물이다. 너희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이 행복했던 순간들. 제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난 이것들이 내 진짜 재산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보니 아무 의미가 없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재산 내가 다 정리했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아들들은 경악에 빠진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첫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순 없어요. 왜 못하겠니? 제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돈은 원래 너희 것이 아니었어. 내 돈이고 내가 어떻게 쓰든 내 자유야. 둘째도 일어서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가족? 제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너희가 한 행동들이 가족을 위한 거였니? 심지어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게 들통났어. 아들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속셈이 드러났음을 깨달은 듯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할 말은 없겠지. 모든 재산은 이미 처리했고 너희는 한 푼도 받지 못할 거야. 대신 그 돈을 기부하기로 했단다. 첫째는 충격을 받아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우리한테 이럴 수 없다고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고 말고 이미 끝난 일이야. 첫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모습에 잠시 흔들렸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다. 얘들아, 이제는 만족할 줄 알아야 해.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아들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라.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라. 아들들이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저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비록 마음은 아팠지만 해야 할 일을 마쳤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이장님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매,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들들이 환한 얼굴로 떠나는 걸 봤는데,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장님.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됐죠. 이장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소. 할매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가 보죠. 건강히 지내시오. 이장님이 떠난 후 저는 집 안으로 들어와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비록 홀로 남게 되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자유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들이 떠난 후 집 안에는 깊고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는 중얼거리며 낡은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산은 전부 자선 단체로 이전되었고 아드님들은 법적으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갑자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과 제가 사랑한 자식들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돌아가거라. 그녀는 계속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후에도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찾아왔지만 저는 그들 역시 문전박대했습니다. 매번 문을 닫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자식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해방감이 느껴졌지만 곧 깊은 외로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봄, 여름, 가을
가을, 겨울이 순환하며 자연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 속에는 영원한 겨울이 자리 잡은 듯 했습니다.